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드디어 나침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네, 네. 너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집안에 사정이 좀 있었죠. 중요한 상을 치르느라고 그간에 좀 많이 결석을 좀 했었는데 그간에 쪽집게님이 고생을 좀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딴 건 몰라도 안 계시는 동안 시장 방어를 시장 방어를 한 건 아니었군요. 시장 방어를 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잘 버텼어요. 네, 저희 쪽 운영은 뭐 그런 대로 시장 대비로는 괜찮았다. 네, 오랜만에 왔더니 결과가 굉장히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오늘 딱 출근한 날 시장이 좀 빠져가지고 그래도 뭐 오늘도 네, 그쵸. 공짜 점심 먹은 느낌 약간 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요 한 주간. 한 주간 좀 그랬죠. 그런 느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양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흐름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다는 2600대에서는 네, 상당히 둔탁하고 지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큰 게 터지지 않고서는 어찌됐거나 2600선은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 네. 근데 저 아침에 사실은 500원 내기 했거든요. 미국 시장보다 한국 절대 어제 한국보다 오른 것보다만큼 안 빠진다. 네, 500원 겁니다라고 했거든요. 참 중에 원전 폭파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네, 그렇죠. 어제 시초가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잖아요. 저희가 보통 한 2, 3만 명 보니까 500원 내기를 했는데 그게 할 게 아니더라고. 곱하기 2만 또는 곱하기 2만 또는 곱하기 3만 하니까 곱하기 3만 하면 1,500만 원이야. 네. 500원씩. 네, 미쳤구나. 네. 다음부터 아니요, 안 졌어요. 안 졌나요? 어제 한국 시장 올라간 것만큼 안 빠진다 했었는데 장중에 질 뻔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어쨌든 어제 오른 것만큼은 안 빠졌습니다. 네, 그래도 참 오늘 많이 반납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1.2% 하락, 코스닥이 1.2% 하락, 둘 다 비슷하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개인만 좀 많이 샀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개인이 9천억 넘게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4천억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천억 팔고 코스닥에서도 한 2,2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4천억 넘게 팔고 코스닥에서는 1,600억 팔았네요. 네, 막 많이 던졌네요. 환율은 1214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200원 뚫을 때도 1200원이다 했는데 그로부터 한 1%가 더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한국 위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옛날 같았으면 1200원이면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유로화는 지금 넉마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1.1까지 달러 대비 떨어졌으니까요. 네. 참 오늘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은 소득 없이 끝났다는 게 이제 장전에 이미 뉴스가 나왔고요. 러시아가 자포리자라는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원전 단지를 포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조금 전 속보로는 러시아군이 아예 점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월이 3월 FOMC 이후에는 50bp 인상도 물가를 보면서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시장이 좀 약세를 많이 보였고요. 그래도 미국 선물이 아침 정도에는 마이너스 한 1.7%, 마이너스 1.8%까지 약세 보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0.5%대 0.50% 줄였거든요. 네. S&P는 0.50%. 네.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던 것만큼은 그래도 한국 시장이 1.2% 정도 하락을 했으면 생각보다는 좀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곤중납니다. 지금 57분 독일은 1.77% 선물 빠져 있고요. 영국은 1.05%, 유로스탁스는 1.64% 빠지면서 지금 이탈리아는 이건 아니고 이렇게 계속 빠지면서 하여튼 상황이 좀 안 좋네요. 유럽 시장은. 유럽은 사실 이번 사태에 좀 타격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보면요. 운수창고 업종이 4.3%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이 중에 HMM이 14% 상승했습니다. 오늘 해운주들이 다 많이 올랐는데요. 대한해운도 5.6% 상승, 흥하해운 4.3% 상승, KSS해운도 3.3% 상승했고요. 같은 업종 내에 속해 있는 항공주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제주항공, 아시아나 3%대 하락을 했고요. 티웨이, 진에어 마찬가지로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통신주들이 오늘은 2%대 상승을 했고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전부 다 1에서 한 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철강금속도 오늘 1.37% 상승을 했는데요.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네요. 대창, 풍산, 고려아연이 좀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NI스틸 6%, 세아제강 5%, 동부제철 2.7%, 포스코 같은 대형 철강주는 0.3% 상승에 그쳤습니다. 비철금속 가격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지금. 네, 진짜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알루미늄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15년 내 최고치가 그렇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원자재가 다 많이 오르고 있고요. 제일 많이 빠졌던 건 전기전자, 서비스업, 제조업 이런 회사인데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많이 속해 있죠. 대한전선이 오늘 7%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네. 유상증자 발행가가 결정이 된 영향인 것 같고요. 삼성 SDI가 마이너스 4%, SK 아이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6%. 오늘 2차전지 섹터도 전반적으로 한 마이너스 3%대 정도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안 좋았죠. 네.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3.5%, LG전자 마이너스 3%, 삼성전기와 이노텍도 3%, 2%씩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9% 하락을 했습니다. 제조업도 비슷한 종목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서비스업이 오늘 두 번째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크래프톤이 오늘 5%대 하락을 했는데요. 리포트에서 목표가 하향이 나왔습니다. 네. NC소프트도 5% 하락, 넷마블, 네이버, 카카오도 2, 3%씩 하락을 했고요. 같은 업종 내 속해 있는 제이콘텐트리는 3.7% 상승했는데 한한령 이후에 그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아이치에서 방영이 됐다는 소식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 여주인공 손예진 씨가 결혼한다면서요? 네, 현빈 씨가 원빈 아닙니까? 현빈입니까? 결혼을 했죠. 네, 현빈입니다. 이름 비슷비슷해가지고, 네. 와, 이름이 비슷하다고 원빈과 현빈을 헷갈리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누가 나이가 많아요? 거기도 연상입니까? 남녀 중에요?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밥잘사 누나니까 연상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되네. 그거하고 드라마고요. 상관없나요? 네. 예, 어쨌든 거기에 나왔습니까, 현빈이? 거긴 안 나왔죠. 거긴 안 나왔고. 그 드라마는 정혜인 씨와 나왔고요. 저기 그 사랑의 불시차. 거기에서 나왔죠. 네. 둘이 같이 거기서 눈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업종 수급 보면 외국인이 증시를 향방을 갈라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수창고에서 1,900억 매수했고 제조업에서 6,600억 매도를 했습니다. HMM만 2,100억을 샀고요. 삼성전자 2,400억 매도했고 하이닉스도 1,000억 매도했고 LG화학, 현대차, 삼성 SDI 다 4,500억씩 매도를 해서요. 오늘 외국인이 산 건 오르고 판 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포리자 원전 단지가 이제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원전 6기가 있는 유럽 최대 규모 단지라고 합니다. 장중에 나온 뉴스가 어마무시했어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 원전을 포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왜 가짜 뉴스를 내? 저거 뉴스 나왔잖아요. 그 방사능 수치가 막 올라가고 있다고. 불타오르고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 불타오른 거는 사실 원전단지 그 주변의 건물이 좀 폭격 영향에 불탔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오후에 나온 소식에 이 원전 수치는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 아닐까. 그러면서 체르노빌 10배. 어그로를 끄는 그거는 증권 우리 그 유튜브나 어그로를 끄는 거지. 네, 그런 걸로 어그로를 끌고 지랄들이야 진짜. 딱 문구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체르노빌 사태도 굉장히 그러니까 혹시 터진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우린 모르지. 근데 이거 뭐지? 이런 그때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자포리자 원전이 폭격당하면 체르노빌의 10배 정도 피해 규모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기자님들 좀 유튜브 아니잖아요. 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좀 네. 근데 원전의 필수 장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소식이 오후에 들리면서 그래서 다들 난리 났잖아요. 푸틴 미친 거 아니냐. 미친놈 막 서로 막 다 난리 났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S&P에서 신용 등급도 하향 결정을 했는데요. WB 플러스에서 트리플 C 마이너스로 8단계를 한 방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식시장 거래 안 된 지 오래됐습니다. 네, CCC 마이너스 등급인데요. 이러면 투자하면 이제 원금과 이자 상환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평가를 받는 등급이고요. 국가 부도 등급이 D 등급인데 이것보다 2단계 위입니다. 네, 아슬아슬한 등급이죠. 가혹한 경제 제재 하에서 이 루브라 가치를 보호할 목적으로 러시아가 도입한 자본 통제가 디폴트 위험을 높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 예로 이제 기준금리를 한 방에 20%까지
급등을 시켰죠. 네, 신용 등급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추가 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JP모건에서는 이제 2분기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마이너스 35%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2022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7%로 전망을 하면서 98년 경제위기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부터 돈을 못 받을까봐 지금 상당히 걱정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래가 꽤 되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지금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뭐 러시아에 직접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ETF. 예, ETF도 문제가 됐는데 그 신규 펀드들도 러시아 펀드들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펀드들도 이제 증권사에서 신규 매수를 좀 중단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일단 출시할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 환율이 뭐 30%씩 움직여 버리니까. 네. 네, 뭐 국내 상장된 러시아 ETF도 하나 있거든요. 킨덱스 러시아 MSCI 합성 ETF인데요.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네. 요거는 이 ETF는 지금 상장 폐지 위기에 휩싸였는데요. 최근 10거래일 만에 ETF가 3만 원이었는데 지금 만 원이 됐고요. 3분의 1 토막 난 거죠. 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저가 매수세에 이제 들어가는 세력 때문에 거래량이 급증을 했는데 한 2월 25일부터 급증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4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급락을 했었는데요. 지수 산출업체인 MSCI에서 3월 9일부터는 러시아 시장을 MSCI 모든 지수에서 편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모든 러시아 주식의 가격을 0.00001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그냥 거의 다 0으로 매기겠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한국투신이 운용사잖아요. MSCI의 이 해당 ETF 운용사인데 이 적용 제외 요청을 했었지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장 폐지가 좀 불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시장 2배 레버리지 상품인 ETF가 28일에 상장 폐지 결정이 됐었고요. 네. 레버리지 안 됩니다. 러시아 레버리지 무조건 안 됩니다. 지금은. 네, 지금 한 배도 트래킹하기 좀 네. 어려운 상황이죠. 예, 거래소에서는 이 한국 거래소에서 어제 이 국내 상장된 ETF에 대해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고요. 필요한 경우엔 매매 거래 정지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투자를 경고를 했습니다. 참 이번 러시아 문제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의 80년 2차 대전이 80년 만의 전쟁이고 그다음에 국지전 외에 강대국이 사실은 약속을 조지는 거하고 국지전 외에 지역별 국제적으로 국제전이라고 느껴지는 사실은 약속을 조진 거죠. 러시아가. 근데 국제전처럼 느껴지는 최초의 전쟁이에요. 유럽에서. 그러면서 이 SNS가 활용되고 있거든요. 트위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바보 역적으로 일컬어지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웅으로 등극을 했죠. 왜냐하면 다른 그동안에 봐왔던 지도자하고는 다르다. 도망가지 않았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영웅으로 등극하면서 이게 스토리라인이 짜지면서 러시아가 전 세계에 공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막 성금도 답지하고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유럽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까지 일종의 지원이니까 지원 안 하던 중립국들도 지원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과연 이게 어떻게 끝날지에 따라서 향후에 전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일어난 국지전 같은 것도 우리가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우리가 뭐 어떻게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지만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약속을 침범한 강대국인데 옛날 같았으면 게임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알지도 못하는 상황 종료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엔 전혀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게 좀 귀추가 주목되고 가능하면 이런 강대국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계기들을 이제 서방국들이 제재라는 형태로 좀 주고 있는데요.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미국산 기술과 소재들이 들어간 제품은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수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해외 직접 제품 규칙 FDPR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이 FDPR 규제에 면제국 리스트에 추가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득할 필요는 없고 한국 정부의 승인만 득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뜻인데요. 완성차 업체 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러시아로. 네.
이 일반 소비자용이라면 완성차 업체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러 대금 결제는 이 스위프트 결제망 제재를 받지 않은 은행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수출은 가능한데 이 대금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위한 대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현대차는 분명히 러시아로 수출도 많이 하고요.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비중도 몇만 대 정도 있지만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공장에서 러시아 현지에서 판매하는 그 내수라고 할까요? 러시아 네. 내수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43만 대 정도 규모인데요. 커요. 예, 큽니다. 이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 KT비트증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현대차가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 기회는 비중 확대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러시아 판매 비중이 판매 대수 기준으로 하면 각각 4.5%, 4%입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적지도 않은 수준인데요. 그럼요. ASP 이 대당 판매 단가가 러시아는 뭐 세그멘트별 좀 차이 때문에 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 정도 비중, 생각보다 이렇게 높진 않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고정비를 전부 다 이제 비용으로 나간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루브라가 22% 하락한 걸 반영을 했을 때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훼손될 수 있는 폭은 연간 한 5천억 원 수준이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회가 아닐까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오늘 현대차 주가는 마이너스 2.8% 하락을 했고요. 네. 기아도 마이너스 1%,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도 1% 가까이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차의 실적과 이익과 이익률과 이런 내연기관으로서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지금 그리고 주가도 비싸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다시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주가의 모멘텀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 전기차에 있다. 그렇죠. 네, 전기차에 있는데 지금 30년에 170만 대, 뭐 기아까지 하면 340만 대이긴 하죠. 그러면 2030년까지. 네, 2030년까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한 650만 대 좀 하잖아요. 700만 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2030년까지 절반이라는 얘기이긴 한데, 근데 지금 2025년 6년이 기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2030년이 너무 먼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했는데, 여지없이 지금 주가가 뭐 러시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발표한 이후로 계속 주가 안 좋아요 지금. 네.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지금 자동차의 주가를 만드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금 포드 올라간 거 보세요. 포드 올라가고 나서 리비안 작살났잖아.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저렇게 치고 나오면 힘이 약한 기존의 전기차들은 휘청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테슬라 그 기업 분석을 한번 해드렸잖아요. 지난번 아침에.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야? 화요일이야? 월요일이야? 그 미국장 쉬는 날. 화요일인 것 같다. 지난주 화요일 날 분석을 해드렸어요. 주당 2.5달러 분기 4분기 실적을 했으니 그거를 얘네들의 성장률과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을 감안해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면 레인지면 어느 정도다. 퍼 얼마 정도면 가능한 가격이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얘네들조차도 예를 들어 폭스바겐이나 뭐 토요타는 지금 아니니까 저 미국의 그 GM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사게 되면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PER 배수가 40배 이상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경쟁사의 모델의 수량이 안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신청하면 1년 기다려야 되거든. 네. 근데 다른 회사에서 저희는 3개월 안에 내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도 자율주행 2.5 돼서 거의 비슷해요. 뭐 1,000만 원씩 안 주셔도 돼요. 저희는 30만 원만 더 보태면 그거 옵션으로 끼워드려요. 뭐 이래버리잖아. 그리고 자동차 값도 거기보다 싸다. 세그먼트가 비슷한 상황에서 한 20% 싸다. 이러면 그런가? 하고 사버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가? 하고 사버리면 저거 근데 곧 판매된다. 그러면 또 사? 그게 아니거든 자동차는. 그렇죠. 자동차는 그게 아니에요. 텔레비전이나 노트북하고 달라요. 자동차는 워낙 가격이 큰 몫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지르면 다른 걸로 못 넘어갑니다. 최소한 3년, 5년을 기본적으로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자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너무 답답한 게 25년까지 살아남으려면 물량을 그냥 내뱉어야 되거든. 물량을 쫙 짜. 그래서 선점을 해야 된단 말이야. OTA 될 수 있는 기능만 넣어서 쫙 자리를 점유율만 잡으면 그 다음 기회가 있는데 안 그러면은 노키아 꼴 난다 이거지. 예,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야 지금 저는. 뭐 주가 자체는 싸요. 현재 실적하고 뭐 이런 것들 값어치나 뭐 본질 가치나 말은 너무 싸지. 네, 그걸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전기차 쪽으로도 빨리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상승한 업종인 운수창고 업종에서 HMM이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을 검토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운임 상승 기대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형 글로벌 선사들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사들이 지금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을 결정을 했고요. HMM도 화물 선정 예약을 추가로 받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덴마크 머스크를 비롯해서 이미 제재에 동참한 곳들이 많고요. 러시아 노선 선봉량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HMM에서. 네. 그래서 큰 타격은 선봉량 타격은 크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고요. 근데 오늘 그 HMM뿐만 아니라 전부 다 올랐잖아요. 조선 그 해운사들이 그거는 뭐 러시아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네, 운임 상승 기대가 좀 있죠. 네. 운임 상승 기대. 네. 일단 최근에 이제 HMM 등의 이제 해운주들 주가가 2월부터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직전 동안 몇 개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피크아웃 논란. 예, 피크아웃 논란 때문인데 네. 그게 좀 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피크아웃은 없어. 아니 생각보다 화학자하고 조금 다르죠, 결이. 화학주는 진짜로 좀 떨어지는 게 보였는데 여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뭐 5천 예를 들어 뭐 고점에서 5% 빠진 게 빠진 거냐 이거지.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거 피크아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지금. 네. 그렇죠. 피크아웃 시기가 생각보다 계속 딜레이 되면서 네, 주가가 네.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네. 전반적인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거야. 밸류에이션 치면 하나도 안 비싸. 주가 10% 올라도 하나도 안 비싸. 네. 아, 진짜. 네. 네. 근데 14% 오른 거는 정말 급등 많이 했네요. 네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운수창고 업종에 속한 항공주들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고유가도 부담이고 그렇죠? 고환율도 부담이고 최근에 확진자가 오늘은 또 굉장히 많이 나왔죠. 26만 명 나왔잖아요. 네. 저 부담 요인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도 110불 치솟았는데 조금 이제 가라앉은 것 같고요. 지금은 네. 브렌트유는 120달러도 찍었더라고요. 원달러 환율도 1214원 아까 말씀드렸고요. 달러 결제를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항공사들은. 그래서 비용 증가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JP모건 체이스에서 좀 공격적인 전망을 한 것 같은데요.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이 지속된다면 브렌트유 기준으로 올해 안에 배럴당 185불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요즘 계속 이 전망치의 상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120불 나왔을 때도 놀랬었는데 140불 나오더니 이제 185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도 타격을 어느 정도 받는지 가늠을 해보면요. 5년 평균 동안 1년에 한 3천만 배럴 정도 항공유를 소비를 하는데요. 항공유가 1달러 상승할 때 비용이 360억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하고요. 네. 유가나 이제 정비 그리고 부품값을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환율에도 민감을 한데요. 그렇죠. 대한항공의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환율이 10% 상승할 때 순이익이 3,800억 손실이라고 합니다. 네. 제주항공 오늘 3.6% 하락했고요. 아시아나도 3% 하락, 티웨이가 1.8% 하락, 진에어 1.5% 하락, 대한항공도 1% 하락해서 대부분 항공주들이 오늘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2분기까지 적자가 거의 LCC들은 2분기까지 적자 거의 확실해 보이죠. 이렇게 되면. 네, 그렇죠. 3분기도 적자 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원래는 저희가 2분기까지 한번 보자. 지금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애들이. 근데 이상하다. 4, 4분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1, 4분기 적자가 거의 확실하고 2, 4분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 너무 빨리 오르네 이랬는데 지금 유가 오르는 바람에 2, 4분기까지 거의 확정 적자 확정 3, 4분기 유력 그런 거 갑자기 유가가 빠지지 않는 한 그쵸? 그렇죠. 그러면 또 유상증자 기대감과 유상증자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골 때리네. 항공주의 악재는 지금 겹겹이 악재인데요. 그 매출이 P와 Q로 결정이 되고 영업이익은 거기다가 비용 C까지 뺀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Q가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국제선 위주로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다 이제는 C가 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가 올라가고 비용? 환율 올라가고 하면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악재입니다. 근데 어쨌든 살아남은 자에게는 축복이 올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그건 또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그다음에 그 리오프닝이 된다면 살아남은 자에게는 축복의 때가 되죠. 롯데제과가 어떻게 해태제과가 없어서 그렇게 발전한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해태제과 아십니까? 해태제가 있지 지금도. 옛날엔 양대 축이었습니다. 롯데 해태. 야구단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야구단. 네. 그것도 압니까? 압니다. 네. 한때 진짜 대단했습니다. 해태. 예.
V10인가? 10연패인가? 10연패는 아니고 하여튼 10승. 네, 코리안 시리즈. 예. 자, 서비스업 얘기를 해보면요. 게임주들이 오늘 특히 대형 게임주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크래프톤은 흥국증권에서 목표가를 31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작년 11월에 뉴스테이트라는 신작이 출시가 됐는데 흥행에 좀 실패를 했고 기존작 매출까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경쟁작들은 좀 많아져서 크래프톤의 이제 신규 유저 유입이 제한되면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기존작 성장이 이렇게 둔화되는 상황에서 신작이 부재한데 실적 기여가 가능한 신작은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작품인데 연말쯤이나 돼야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NC소프트도 트릭스터 모바일, 블레이드 앤 소울 2 신작이 부진했었고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전년 대비 좀 많이 감소를 했죠. 주당 배당금도 예상이 한 8,000원 정도 줄 것이다라고 컨센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거보다 낮은 5,860원 정도가 발표가 됐었죠. 그러면서 약세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오늘 추가로 나온 소식이 리얼 피싱 배틀이라는 낚시 게임입니다. 요거를 이제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거 온보딩 소식 하나 들리면 주가 빵 떴거든요. 네네. 이제는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그 위믹스가 논란이 됐을 때 네.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때 저는 좀 위메이드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던 문구 중에 하나가 100개의 플랫폼을 올해 안에 게임을 이 플랫폼에 탑재한다라고 밝혔는데 그 100개를 다 하더라도 수익성에 큰 이익은 없다. 이런 식의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그 리포트 의견이 나온 이후부터는 이런 온보딩 소식이 들려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6% 기록을 했고요. 크래프톤과 NC소프트, 컴투스홀딩스가 마이너스 5%, 네. 카카오게임즈가 마이너스 4%, 펄어비스 마이너스 3%, 대부분 게임주들이 오늘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참 주가가 많이 오르면 여지없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 업종에 대해서 나쁘게 보진 않지만 작년에 뭐 연말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네, 참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중요한 소식 하나 드리면 이제 중국의 하난령 2017년 이후로 처음으로 심의 통과한 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제 광전총국이라는 방송 규제 당국 심의 통과한 이후로 중국 3대 OTT인 아이치에서 처음으로 방영이 어제 됐고요. 네. 제 콘텐츠리 손자 회사인 드라마하우스와 키스트에 합병된 콘텐츠 K가 제작을 맡았었습니다. 첫 물꼬를 튼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컨텐츠주들한테 의미 있는 사례였던 것 같고요. 올해 또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공개될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존 발표 대비 한 3편 추가를 했고요. 네. 넷플릭스도 전년보다 한 10편 더 많은 25편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외에 티빙, 웨이브, 왓챠 등등 한국 OTT도 각각 20편에서 30편 정도의 오리지널 작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OTT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제작사들의 몸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올 한해도 좀 기대가 되고요. 오늘 J콘텐츠리와 키스트가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뉴가 7%, A스토리 2.5%, 스튜디오 드래곤이 2% 가까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 식당, 카페, 영화관 등의 영업 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로 완화된다고 하고요. 이 네. 조치는 3월 20일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완전히 자유로워지겠네. 대폭 완화가 될 것 같긴 합니다. 11시 이후면 그 다음 날인데 뭐. 뭐 거의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길거리에서 휘청휘청 하시는 분들 볼 때가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젊은 날이 생각나는군요. 네. 네,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월화수목을 담당을 하고 금요일 네. 날은 쪽집게님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